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정광선 전 방위사업청 사업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항상 그 최다 조회수 영상에 지분을 갖고 계시는 아, 그렇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관심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네. 오늘도 뭐 KF-21 비롯해서 우리 뭐 항공 무기 여러 가지도 좀 여쭤볼 텐데 네. 그러면은 그 F5면은 이렇게 세대로 따지면은 뭐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F5는 세대로 따지면 3세대 정도라고 그게 보면 3세대예요? 돼요. 네, 네. 얼마 전에 또 퇴역도 했는데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뭐 네. 4세대, 4.5세대 막 이렇게 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단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최신 전투기로 갈수록 어떻게 비행하기가 더 편해지는 거예요? 비행하기가 엄청 편해지죠. 비행하기가 엄청 편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비행 착각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이제 구름 속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 나는 이렇게 수평 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는 수평 비행이 아니고 이렇게 꺾어져 있는 날개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공기는 날개가 내려간 쪽으로 그쵸.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꾸로 가신 비행기도 있고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몰라서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예. 요즘 비행기는 그것들이 저희 그 KF-21만 해도 그런 상태의 비행을 오래 하면 워닝이 그다음에 그럴 경우는 손을 놓으면은 얘가 자동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형태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 자체는 대단히 쉽습니다. 그런데 임무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예. 많은 항공 전자전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합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조종사의 기량이 늘어나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롤플레잉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게임을 하게 되면 네네네. 그 기능을 많이 해가지고 막 조합을 하는 손 빠른 사람들. 손빠르게 조합을 하는 친구들이 그 항상 승리한다라고 그쵸, 얘기하지 그쵸. 않습니까? 손이 빨라야죠. 네. 그것처럼 요거와 요거를 어떻게 결합을 해서 하면까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 조종사들은 착륙 뜨고 내리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도 그 긴박한 순간에 빠르게 빠른 판단.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주면 그 제가 이제 사업 단장을 할 때 저희 항공 KF-21 항공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온 육군 장성을 네. 그 시뮬레이터 KF-21 시뮬레이터에 한번 탑승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속도는 우리 한국항공에 있는 엔지니어가 좀 조절을 해주고 해서 뜨고 내리셨어요, 그분이. 예. 시뮬레이터. 네, 시뮬레이터. 근데 그 시뮬레이터가 항공기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뜨고 내리는 거는 상당히 뭐 쉽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이 편해졌다. 많이 편해졌다 옛날보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영화나 이런 네. 데서 보면은 막 버튼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막 천장에도 막 버튼 엄청 많고 막. 네. 그런 버튼은 다 있는데 네. 그 버튼이 전부 터치 플레이로 다 하나의 스크린 안에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테슬라처럼요? 네. 그래서 저희 KF-21은 옛날에는 라드라고 그래서 라지 에어 디스플레이, 지금은 멀티펑셔널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보면은 큰 화면 하나가 있고요. 예. 그거를 뭐 필요에 따라서 3등분, 4등분, 5등분 이렇게 등분 해가지고 이쪽에는 어떤 정보, 이쪽에는 어떤 정보를 해서 조종사가 자기 구미에 맞게 그것을 세팅을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그래요? 있습니다. 어떤 뭐 이런 거 태블릿 자기 화면 편집해 놓듯이. 네네. 신기하네. 전부 타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종사도 이따시만한 장갑 끼잖아요. 그게 되죠. 그 와. 장갑을 끼고도. 네. 그것도 또 예민하게 잘 컨트롤을 또 네, 해야겠네. 네. 그래서 우리 또 KF-21 우리나라 이제 자랑 그 사이에 테스트가 엄청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네네. 이게 벌써 22년부터 시제기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온 거는 거의 2년 넘게 지금 이제 테스트 뭐 공중 급유도 했다고 하고요. 네. 각종 무장 발사도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현재 어느 수준까지 지금 테스트가 와 있는?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는 그걸 소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티가 회입니다. 회. 1000회 무사고 비행을 했습니다. 1000회 무사고 비행을 했다는 얘기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1000회는 대략 우리가 목표로 한 게 이제 2000회가 좀 넘는
그런 시험 비행을 해야 되는데 예. 대략 50%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체 테스트 비행에 이제 반환점을 돈 거네요. 반환점을 돈 것이고 그동안에는 지금 2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0%뿐이 못했는데 예. 이제는 그동안의 그 초기 항공기 건전성 예. 그러니까 뜨고 내리면서 뭐 잦은 결함이 없거나 뭐 어떤 크리티컬한 결함이 없는 그러한 수준까지 이 시험 비행 항공기가 좋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하루에 한 지금 시험 비행기가 6대가 있는데 네. 과거에는 뭐 2소티, 4소티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8소티, 10소티 이렇게 해서 지금 막 늘려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그러한 안정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작년 9월에는 시제기 2대가 서산 비행장으로 가서 4대는 사천 비행장에서 하고 2대는 서산 비행장에서 나눠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사천 비행장은 거기는 훈련 비행장입니다. 예. 조종사를 양성시키는 비행장이기 때문에 네. 비행 트래픽이 대단히 많습니다. 계속 뜨고 내리고, 네, 뜨고 내리고 하고 거기다가 민항기까지 또 착륙하고 그다음에 그 훈련 비행기가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은 이제 고속의 제트 비행기고 훈련 비행기는 프로펠러 비행기이기 때문에 같은 어떤 저희는 그 이착륙 장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비행장 부근에 오게 되면 이게 통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속도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을 좀 많이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완전 안정화된 시기이기 때문에 서산은 F-16을 운영하는 비행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서 2대 이쪽은 4대 해가지고 좀 더 그 속도를 올릴 그럴 예정이고 더 많이 뜨고 내리게. 네. 그러니까 시험 비행에 대한 어떤 그 진도를 빨리 내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바등갑 비행, 공중 급유, 뭐 무장 발사, 초음속 비행 이런 거 등등을 했는데 이번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거는 어떤 특정 고도에서 했던 것이거든요. 주로 임무 고도인 10,000에서 11,000피트에서 먼저 그걸 했고 그 다음은 고도도 낮춰서 그러한 것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고도를 좀 더 높여서 그러한 비행을 해서 전 영역에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동시에 이제 항공 전자 장비 특히 뭐 레이더라든가 그 다음에 전자전 장비 이런 것들의 성능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고도화 돼가는 그러한 단계고 내년 연말쯤 되면 군 운영성 평가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항공기의 기능을 평가하는 그러한 시험 비행이 될 텐데 마지막 이 시험 평가의 꽃은 운영성 평가거든요. 그건 뭐냐면 실제 작전을 하는 겁니다. 실전 배치됐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군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어떤 상태로 어떤 임무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요구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한 형태로 실제 운영을 해보고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5년에 그걸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고 26년이 실전 배치라고 하더라고요. 26년 이제 후반기. 그러니까 26년 6월 말까지가 시험 평가가 끝나고 벌써 이제 금년 6월인가요? 그 양산 계약 20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제 통상 2년에 걸쳐서 이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26년 후반기 정도 되면 이제 실제로 그 블럭1 항공기들이 나와서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KF-21은 F5, F4를 대체하기 위한 전력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이 배치되어 있던 그 기지들 거기는 제가 탔던 F5는 상당히 적은 비행기거든요. 작죠. 조금 덩치가. 작습니다. 그래서 경락고에 KF-21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경락고 이런 공사라든가 뭐 이런 것 등등등등을 다시 같이 만들어야 되네.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 공사까지도 시설 공사 및 그다음에 정비하기 위한 경락고 설치 이런 공사들도 같이 지금 진행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26년 하반기 정도로 그렇습니다.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실전 배치되면 기존에 있던 F-35A도 있고 네네. F-15K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랑 역할 분담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우선적인 거는 F5와 F4 대체. 요 항공기들이 없어지니까 네. 그동안에 이 친구들이 맡고 있던 임무를 이제 KF-21이 담당을 하거나 어떤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임무라는 것은 뭐냐면 대표님 이제 프리-ATO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리-ATO라는 것은 제가 약자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프리-포지션드 에어 태스킹 오더라는 겁니다. 더 어려운데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 땅 터지면은 그때 뭔가 계획을 준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이제 비행기 같으면은 어디 가서 무슨 임무를 해라라는 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미 간에 북한의 항공기로 공격할 수 있는 네. 그런 표적을 다 선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미사일로 공격을 하고 어느 것은 뭐 에이테크스 같은 그런 것들로 공격을 하고 네네네. 어느 것은 항공기로 공격한다. 그리고 그 표적은 고도로 그 강화된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걔를 공격할 때는 뭐 F5 같으면은 4대가 들어가야 된다. 뭐 F-15가 들어가면 뭐 2대만 들어가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약간 그거는 이제 쏜데 또 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정확도, 폭탄의 정확도. F5 같은 경우는 오래된 그 좀 그 장기 취역 항공기이기 때문에 그 정밀한 폭탄을 못 쏩니다. 소위 GPS가 달려 있는 폭탄을 못 쏩니다. 그러나 F-15 같은 경우는 무거우면서 GPS 혹은 레이저 가이드밤을 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중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전 72시간, 그러니까 3일 동안의 임무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거의 이제 내비게이션에 즐겨찾기 해놓듯이. 그렇습니다. 그 비유가 다 좀 되어 적절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비행대대 누구는 그러니까 누구는 아니죠. 어느 비행단 어느 비행대대는 이런 임무, 저런 임무가 이미 할당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프리-ATO라는 것인데 그러면 F5 그다음에 F4가 점차 도태되면서 도태는 아니고 퇴역이 되면서 그 임무를 담당을 해야 되겠죠. KF-21은 F5나 F4 팬텀보다 보다 더 정밀한 무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력이 좀 더 줄어들든지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동안에는 F4, F5의 임무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KF-16이라든가 KF-16이라든가 F-15K의 로드가 많이 가해졌다면 그 임무를 좀 더 분담해서 나눠서 갖는다든가 이런 조절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초전 3일은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매일매일 그런 에어 태스킹 오다가 이제 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F-16 혹은 F-15와 합동작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합동작전이. 왜냐하면 각 그 공중 전력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F-15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로 무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고 F-35 같은 경우는 은밀하게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고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 따라서 임무가 부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한 항공기만 들어가서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임무를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계획하에 착착착착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그 KF-21은 그럼 작전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컴퓨터 화면을 좀 잠깐 보시면 재원이네요. 네, 이게 재원인데요. 저기에 보시면 항속거리가 2,900km입니다. 항속거리가 2,900km인데 저 항속거리는 뭐냐 하면 오래 갈 수 있는
속도로. 예. 우리 저 자동차 보면은 정속주행. 정속 주행이면서 최적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최대 거리거든요. 연비주행.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제가 보니까 베이징까지 북경까지가 대략 950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쿄가 한 대략 1150km? 뭐 그 정도 되니까 거기는 남는. 뭐 한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저 항속거리가 작전 반경은 아닙니다. 작전 반경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작전 범위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작전 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임무를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반경을 그려놓는 게 네네. 작전 반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공군이 이미 이 항공기를 개발하기 전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공대지 임무 같은 경우는 떠서 고도 얼마로 가다가 적진 타겟으로부터 뭐 몇 킬로 전방에서는 고도 적어도 얼마로 침투하다가 어디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뭐 때리고 공격을 하고 다시 내려와서 저고도로 탈출하다가 다시 들어온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고고도로 가고 저고도로 가고 무장은 뭘 달고 요거에 따라서 연료 소모율이 틀려지거든요. 그게 연료 소모율이 다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고도로 가게 되면 저고도 고속으로 가게 되면 연료 소모율이 훨씬 많아지고 그리고 갈 때 무장을 많이 달게 되니까 더더욱이 연료 소모율이 많아지죠. 그리고 무장을 투하하고 돌아올 때는 또 가벼우니까 연료 소모율이 좀 적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이제 그러면서 작전 반경은 얼마를 유지해라라고 군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죠. 못 드리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게 개발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공대공 임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떠서 어디 가서 아까 말씀드린 전투 초계 임무를 수행하다가 적기를 만나면 뭐 5분 동안 공대공 이 도구 파이팅을 5분 동안 최대 출력으로 도구 파이팅을 하다가 그때 귀환한다. 뭐 이런 어떤 저희는 그걸 미션 프로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임무 어떤 그 시나리오를 저희한테 주거든요. 네. 개발자들한테.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항공기를 개발을 할 때 그런 작전 행동 반경에 맞게 내부 연료도 장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연료 소모율도 거기에 맞게 유지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KF-21은 그러한 미션 프로파일을 다 적용을 해도 한반도 정역을 커버할 수 있다. 그런 말씀만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전투기는 공대지 임무를 띠고 가죠. 네네. 어떻게 뭐 이제 지상군을 도와준다라든지 어디를 폭격을 한다라든지. 네. 근데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적기를 만났을 때 공대공 도구 파이팅이 붙는 건데.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투기들이 공대공보다는 공대지에 특화돼 이렇게 먼저 만들고 나중에 네. 공대공도 보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는 걸까요? 우리 KF-21은 어때요? 일단은 항공기는 공대공 무장이 기본입니다. 일단 기본. 네. 그러니까 군인이 총 하나 갖고 있듯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대지 임무로 뜨든 공대공 임무로 뜨든 공대공 미사일은 반드시 갖고 뜹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반드시 갖고 뜨기 때문에 지금 요 보시는 것이 이제 KF-21이 갖고 있는 무장이거든요. 현재. 네.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요 공대공 미사일은 요것이 이제 AIM-2000은 네. 독일 딜사에서 개발한 건데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근데 요것은 그 미국의 최강이라는 AIM-9X라는 미사일과 거의 동급입니다. 추력 편향도 되고 거의 전방향에서 쏴도 적기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 미티어 미사일은 뭐 이것도 세계 최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것은 대략 한 200km 정도까지 갈 수 있고 여기 보이는 요 툭 튀어나온 것이 이제 램제트 엔진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엔진 때문에 거의 끝까지 적기를 추격할 수 있다. 일반적인 그 미사일은 저런 것이 없고 그냥
고체 연료만 있거든요. 네. 그 고체 연료가 발사된 다음에 몇 초라고는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3, 40초, 1분 이내면은 다 탑니다. 아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초음속 뭐 한 마하 6 내지 7로 날아가다가 나중에는 관성으로 날아가거든요. 아, 네. 관성으로 날아가는데 이 미티어는 요 램제트에서 네. 공기를 흡입을 해가지고 오. 그 연료가 타는 그것을 조절을 해줍니다. 제트 엔진처럼요? 네. 그래서 거의 그 적기와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저게 와. 갑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약물고 쫓아가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 적기가 회피하기는 어려운 그런 미사일이라고 보고 거의 전투기 속도의 서너 배 이상의 속도로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요 무장들은 네. 이제 공대지 무장들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요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요. 네. 요 미티어 미사일은 여기 보면 요 배 동체 밑바닥에 4발을 달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 AIM-120은 AIM-2000은 맨 좌우 끝에 한 발씩 2발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공대공 임무로 담았된다면 요 미티어 미사일은 요 2번째 그다음에 9번째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티어 6발, AIM-2000 2발 이렇게 8발을 공대공 임무를 위해서는 달고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공대지 폭탄들은 이러한 폭탄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좀 요 뭐 예를 들어서 AGM-56 같은 경우는 GPS 및 레이저 가이드가 다 되는 그런 폭탄입니다. 그래서 2,000파운드까지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폭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날개에 달 수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GBU 39라는 요거는 250파운드 작은 폭탄인데 활공 폭탄이거든요. 소위 그 약어로 다는 SDB라는 Small Diameter Bomb. 그래서 SDB라는 보잉사에서 만든 건데 이런 것들은 요러한 포지션에 하드 포인트라고 하는데 한 발을 다는 게 아니고 그 딸기송이처럼 저 포도송이처럼 여러 발을 달고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달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다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꼭 좋다. 뭐 공대지 능력이 좋으냐, 공대공 능력이 좋으냐. 제 답변은 다 좋다. 왜 그러냐면 공대공 미사일은 반드시 달고 올라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것들을 다 다른 상태고 나머지 것들도 다 레이더 및 레이저를 통해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아주 뛰어난 그러한 폭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MK-84, MK-82 같은 경우는 소위 저희가 멍텅구리밤, 덤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어떤 가이드가 되지 않고 그냥 툭 떨어뜨리는 건데 투하형.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서 정확히 산출돼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뭐 추적이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히 계산을 해서 떨어뜨리는. 왜 그러냐면 항공기 안에서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컴퓨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바람을 측정하는 그런 센서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측정들을 다 해서 요 정도 거리에서 떨어뜨려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떨어뜨리면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50피트 이내 다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약간 그런 건 없습니까? 왜 물론 이제 공대지 미사일 가지고 공대공 공격은 안 되겠지만 공대공 미사일로 공대지가 떨어졌을 때 공대공 미사일로 공대지를 공격할 수도 있나요? 제가 이거 에이스 컴뱃에서 해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뭐 할 수 구태여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AIM-2000은 적외선 레이더입니다. 얘는 적외선 레이더입니다. 이 앞에 시커가 적외선을 추적하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적의 화력 발전소, 적 화력 발전소를 공격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탱크를 뭐 공격을 해야 된다든가 그러면은 거기서 이 적외선을 많이 뿜고 있다라면 추적은 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특화된 어떤 폭탄보다는 위력은 아마
약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이제 북한을 많이 떠올리긴 하는데 북한 네네. 같은 경우 공군력이 정말 형편없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완전 그 초창기 전투기들 예. 거의 뭐 기름이나 있는지도 모르겠고 평소에는 네. 얼마나 이제 훈련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북한하고 비교를 해보면 공군력은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하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최첨단 전투기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하고 만들고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변국입니다. 주변국. 주변국에 중국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뭐 적국 옛날에는 뭐 일본도 뭐 잠재적인 적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일본, 음. 러시아 음. 이런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나라들이 지금 스텔스 항공기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같이 어느 수준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동일한 전력을 만들 수는 없지만 소위 그 뭐 고슴도치 전략, 그다음에 독침 전략 이것처럼 니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니들도 죽어. 너희들도 뭐 다 파괴는 안 되지만 중요한 데를 너희는 큰 어떤 치명상을 입을 거야. 우리는 죽지만 너희는 치명상이 입는다. 너희도 그 정도의 전력을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KF-21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5나 F4의 대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들도 계속 노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를 대체를 하는데 그러면 그걸 대체할 때 F5로 대체를 할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올 것이냐, 개발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논점에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14년에 KF-21을 보낼 때 국회 국방위에서 모 국회의원님께서 그런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이게 8조가 드는데 8조가 들면 F-35 40대를 더 사올 수 있다. 그때 F-35를 7조 얼마에 40대를 사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8조가 드는데 그러면 우리 F-35 40대를 사오자. 왜 이거를 10년씩이나 걸면서 사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외국으로부터 많은 항공기를 여태까지 도입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능 개량도 하고 싶은데 그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고 가장 단적인 예로 제가 옛날에 현역 때 방위사업청의 계약 부장을 했는데요. 네. 국제계약 부장을 했는데 지금 타우러스라는 장거리 공대지 네. 유도탄이 있습니다. 예. 그 F-15K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예. 그거를 저희가 사왔는데 그거 사올 때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나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거를 생산하고 있는 독일로부터 네.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장착시키는 F-15 항공기 제작국인 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고요. 처음엔 안 해줬습니다. 미국이. 너희는 그런 그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하면은 안 돼. 왜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게 500km 이상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아니라 딴 데 공격하면 안 돼 막 이런 아니요, 식으로. 북한을 공격하더라도 선제적인 공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문제. 그다음에 뭐 MTCR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했는데 이제 독일과 미국이 승인을 해줬고요. 그 탄을 사와서 F-15K에다가 장착을 할 때에 네. 미 보잉사에다가도 돈을 많이 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장착을 시키면 항공기의 특성이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될 것이고 거기서 그러한 비용 그다음에 그러한 시험 비행을 하는 데의 기간 그런 것들이 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야 우리도 이런 게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느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에 KT-1이라는 항공기를 개발을 했고 네. 그다음에 T-50, TA-50, FA-50을 네.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이상의 개발을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하면 항공기 개발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 많은 그 노하우와 엔지니어들 이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항공 산업은 이제 거의
중단돼서 정지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그런 개발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생태계를 위해서. 네, 생태계를 위해서. 이게 이 항공산업이라는 것은 워낙에 그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어떤 경제 규모에 있어서는 업체 스스로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워낙. 예. 업체 스스로가 몇 조씩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개발을 그렇죠. 하겠습니까? 그거를 군에서 써줄지 음. 해외에 수출될지 말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주변국도 우리가 또 계속해서 대등하게 가야 되는 거고 그동안 쌓아왔던 기술력이나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너무 멋집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은 그냥 그 8조 원으로 F-35 40대 사고 끝났으면 그냥 거기서 멈춘 거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멈추면서 그 이상의 이제 운영 유지비가 들어갔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F-35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워낙에 그 보안이 까다롭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정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F-35는 정말 좋은 항공기이긴 맞습니다만 네. 그것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을 이유는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소위 그 하이, 미디움, 로 이런 것이 적절하게 믹스될 수 있는 그것이 효율적인 어떤 전력의 운영이 되는 것이지 가장 좋은 비행기만 가지고 운영을 해봐야 뭐 예를 든다면 육군의 어떤 보병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F-35가 가서 폭탄을 떨어뜨린다? F-35는 내부 무장에 폭탄을 달기 때문에 얼마 폭탄도 갖고 가질 못합니다. F-35는 무장은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한 8.5톤 정도의 무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스텔스 항공기가 아닙니다. 기동 성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F-35는 스텔스 능력을 가진 그런 용도로 쓰고 나머지 F-15, F-15K, F-16 그다음에 KF-21 같은 것으로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것에. 네. 뭐 예를 들어서 필통에 만년필만 그 20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애초에 KF-21은 개발할 때부터 수출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던 걸까요?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좀 화면을 좀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그 KF-21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개발 전까지 네네네. 이건데 지금 요 2010년 4월에 사업 기본 추진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때 단서 조항이 뭐냐면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라. 받아오는 거. 네. 그다음에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라. 네네네. 그다음에 국제 공동 개발을 해라. 요 세 가지를 단서 조항을 했는데요. 네. 그것들이 요 앞에 이제 그 각종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사업 추진 전략을 그렇게 수립을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 유치의 목적이 뭐냐면 수출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아주 없어가지고 투자 유치를 하라는 그런 명목은 아니고 투자 유치를 받음으로써 예산도 좀 절약하지만 같이 나중에 수출을 위한 공동 협력 노력을 해야 된다 네. 하는 것이고요. 저것은 거의 그 T50 락히드 마틴이랑 T50을 개발할 때의 그 사업 추진 전략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T50을 개발을 할 때에 락히드 마틴이 투자를 했고요. 기술 이전도 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고등훈련기를 한국 항공 카이가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미 공군의 그 고등훈련기를 팔려고 노력을 할 때에 네. 주된 업체는 락히드 마틴이었습니다. 거기가 또 투자도 했으니 네. 니들이 좀 사가라. 니들이 사가라가 아니고요. 네. 그 판촉 활동을 하는 그 주체가 락히드 마틴이었습니다. 락히드 마틴이 우리가 네. 투자한 업체니까 우리 거 좀 한번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런 목적으로 이제 투자를 유치도 하고 그 투자를 유치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해외에 수출할 때 같이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투자 유치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저러한 사업 추진 전략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그
각 나라의 그 무관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무관들한테 자 우리 한국이랑 우리나라와 KF-21 보라매 그 당시는 보라매였죠. 네네. 보라매를 공동 개발하기 할 의사가 있는지를 각 정부에 타진을 해봐라라고 해서 그때 나온 곳이 이제 터키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근데 터키는 너무나 우리한테 울고 먹으려는 게 많아가지고 터키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인도네시아가 이제 투자 유치를 받았고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제 같이 그 수출도 뭐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 계획으로 잡혀 있었죠. 네. 그렇게 해서 당시에 관심을 보인 나라가 거기였기 때문에 그 나라랑 같이 네, 했던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야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 뒷부분에 네. 또 한번 더 깊이 있게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KF-21이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4.5세대 전투기잖아요. 네, 네. 요게 그러면 나중에는 5세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뭐 개량을 거쳐서? 좀 우리 저 구독자 여러분들이 실망하시겠지만은 5세대로 다 되기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이 말 먼저 드리겠습니다. 5세대 항공기의 특징은 스텔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스텔스가 돼야 5세대라고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F-35는 레이더로 봤을 때의 항적이 3가 잡힌 거 정도로 다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F-22 같은 경우는 네. 야구공 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스텔스 능력이 있다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저거는 스텔스 항공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완벽한 스텔스 항공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F-35 정도는 돼야 될 것이다. 그러나 F-35 정도를 따라가기는 좀 힘이 들다. 왜? 일단 형태는 스텔스를 비슷하게 능력을 갖췄습니다만 스텔스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형태도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도료도 전체적으로 발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램이라고 해서 일종의 레이더파를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그 물질, 통상적으로 이제 테이프입니다. 그런 것들도 발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적외선 레이더에 안 잡히려면, 적외선 레이더에 안 잡히려면 엔진에서 나가는 적외선 열도 감소시키는 그러한 장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애시당초 모양만 스텔스를 갖췄지 스텔스 도료를 전체적으로 만약에 바르게 된다면 항공기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텔스 도료는 그 안에 금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텔스 도료에 이 전자파가 들어가게 되면 그 도료 안에서 금속 물질과 해가지고 난반사가 일어나면서 흡수가 됩니다. 그런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도료를 발라버리게 되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성능이 저하될 수 왜냐하면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엔진은 똑같은데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주요한 부위, 즉 레이더 반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위에다가는 저희가 개발한 스텔스 도료를 바르고 계속 그것을 측정해보면서 나중에 블록 1, 블록 2 이렇게 될 때마다 이제 발라나가고 그 다음에 많이 이제 레이더 반사가 일어나는 것이 캐노피라고 그래서 비행기 뚜껑입니다. 비행기 뚜껑도 저희가 그 스텔스 능력을 가진 그러한 것으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산학연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비행기 뚜껑이라고 하면은 그 조종사가 앉아 있을 때 내리는 유리 뚜껑 같은 거. 저희는 그걸 캐노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그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 무장을 또 할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지금 내부 무장 공간 자체는 이미 비워둔 상태입니다. 거기에 뭔가를 넣을 수 있게끔. 네. 왜냐하면은 그 안에 이미 뭔가를 장치를 해놓게 되면 나중에 그 공간을 빌려고 그러면은 파낼 수도 없고 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공간은 이미 비워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그런 그 F-35급은 안 되지만
현존하는 4.5세대 항공기 중에서는 제일 낮은 레이더에 가장 안 잡히는 그러한 정도의 스텔스 능력을 저희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미리 예상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무장창도 나중에 개조를 할 수 있게끔 준비는 되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KF-21은 레이더로 잡았을 때 한 얼마나 게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거는 비밀이기 그건 때문에 비밀이에요? 네, 그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거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대 중에서 한 대를 지명을 해가지고 뭐 어느 부분에다가 도료도 발라보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거는 양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시색이니까. 네. 도료도 발라보고 어느 부분에다가는 램이라고 하는 레이더 observer material 아까 말씀드린 테이프 형태의 그런 것도 발라보고 해서 서산에 가면은 국방과학연구소에 그러한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항공기를 들어서 테스트할 수 있는 네. 그런 연구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측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미 측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약간 저는 지금 궁금한 게 F-35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크기로 네. 레이더에 잡힌다고 하는데 네. 누군가 이제 레이더로 잡아봤을 때 새가 마하 1, 마하 2의 속도로 날아가면은 눈에 띄잖아요. 그게 크기가 아니라 움직임으로 측정해서 이렇게 식별할 수도 있나요? 네. 야구공만한 그 F-22가 엄청 빨리 움직일 거 아니에요?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반사하는 물체는 다 잡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스텔스 항공기라고 그래서 반사되는 레이더파에 반사되는 양이 적을 따름이지 반사는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레이더는 구름도 잡고 새도 잡고 요즘 저 북한 애들이 보내는 그 풍선도 잡고 모든 걸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잡게 내두면 레이더 이 선상에서 보면 레이더 이 스코프 선상에서 보면 아마 거의 하얄 겁니다.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기 때문에 구름도 잡히고 모든 게 다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얗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진짜 적기는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떤 놈이 진짜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레이더는 그러니까 레이더 반사 면적이라고 하는 RCS 그런 거, 그 다음에 속도 얼마 이상 뭐 이런 것들을 잡히게끔 스레시홀더를 마진을 정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F-35라든가 F-22 같은 항공기는 그 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네. 레이더에서는 아예 안 보이는 표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점점 레이더 쪽으로 가까이 오게 되면 그때서 반사 면적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잡히게 되는 거죠. 가까이 들어와서. 코앞에 와서요. 네, 코앞에 와서야 잡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레이더가 잡기는 잡지만 그러한 레이더 특성 때문에 어떤 그 스레시홀드를 값을 낮췄기 때문에 안 잡힌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미 본토에서 F-35가 훈련을 하다가 네. F-35 한 대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네, F-35 한 대가 사라졌는데 예. 그게 조종사가 얘기한 겁니다. 같이 올라갔던 편조가 예. 야 우리 거 한 대 없어졌어. 그거 좀 찾아줘. 레이더 관제소에다가. 예. 근데 레이더 관제소에서도 못 찾았죠. 어디 갔어요? UFO가 잡아갔나? 아니죠.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지상에 항공기 떨어진 게 없나를 찾으러 돌아다녔죠. 결국엔 추락했습니다만. 네, 제가 알고 이게 있기로는 뭐 무전이 안 돼서. 네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는 지금 F-35가 있지만 지금 우리 공군 F-35는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일본의 F-35가 우리 국내 오산기지라든가 이런 데로 들어올 때는 예. 저기 먼 바다에서 조인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식별이 안 되니까. 우리 레이더 관제소에서 식별이 안 되니까 적긴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 친구들이 어느 지점에서 온다는 것을 서로 약속한 상태에서 몇 시에 만남의 광장에서 네, 만나자. 미 F-16이 군산에 있는 미 F-16이 나가서 같이 해서 두 대가 같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F-16은 잡히니까 이런 형태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리플렉터라고 해서
레이더를 잘 반사시키는 그런 것을 달고 뜹니다. 아, 일부러? 일부러. 나 여기 있으니까 나 네네. 봐야 돼.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훈련을 할 때. 훈련할 때는. 네네. 그런 형태로 뜹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텔스가 돼야 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 그 스텔스 항공기들이 그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스텔스라는 게 엄청 신기한 건데, 근데 아군끼리도 이게 안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계속 그래서 교신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편대 비행할 때 스텔스끼리는 안 보여서 충돌. 그거는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보이죠. 편대끼리는 가까이 있으면은 보이죠. 네네네. 그러나 지상에서 잡는 레이더가 F-35를 잡으려면 멀리서 잡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레이더파가 약해지잖아요. 예. 그럼 돌아오는 파도 약해지겠죠. 예. 그럼 작게 보이겠죠. 그러나 거리가 가까우면 레이더파가 반사돼서 들어오는 레이더파도 세지니까 그때는 잡힙니다. 근데 또 지상에서는 F-35가 그 리플렉터 같은 거 제대로 안 끼고 돌아다니면 구분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 항공기가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뭐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어디로 넘어갔는지 뭐 그건 농담입니다만. 톰 크루즈 이제 매버릭처럼 이제 장난꾸러기들은 그거 끄고 돌아다니다 이제 깜놀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알고 있기는 그 리플렉터는 예. 끄고 켰다 껐다 이게 아니고 달고 외부에다가 달고 다니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네. 안 보일 수 있다는 거. 오, 예. 신기합니다. 이게 훗날 어디까지 이제 개량되는지 이것도 좀 여쭤봤는데 네. 탑재 무기도 이제 국산화하는 것도 하나의 숙제잖아요. 예. 비행기 동체만 국산화하는 게 아니라 네. 탑재 무기는 어느 수준까지 지금 와 있어요? 지금 탑재 무기는 아주 저조한 수준입니다. 동체에 비하면. 네, 동체에 비하면, 그러니까 항공기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이죠. 그것이 이제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네. 그동안에 공대공 무기를 만들고 싶어도 장착할 항공기가 없어서 못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KF-21이 개발이 시작이 되면서 같이 그런 것들을 개발해 나간 것이죠. 네. 그래서 잠깐 아까 그 무장을 화면 잠깐 보시면 이제 요 ALCM이라는 것이 뭐냐면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좀 국가연에서 저희가 개발 중에 있고요. 네. 요것은 28년이면은 모든 개발이 끝나서 아마 바로 들어갈 겁니다. 요것은 거의 타우러스하고 마찬가지로 내려 500km 이상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입니다. 공대지 미사일이고요. 요것은 현재 개발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LIG 넥슨에서 만든 KGGB라는 건데 그거는 그 옆에 있는 GBU-39 아까 말씀드린 SDB와 유사한 형태인데 여기 날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파운드 폭탄인데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저 날개가 펴져가지고 GPS에 입력된 표적으로 날아가서 떨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저 두 가지가 거의 28년 되면 공대지 그러니까 블록 2 때는 다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장은 대략적으로 제가 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한 35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하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을 하는데 거의 유사하게 지금 장착하고 있는 AIM-2000, 그 다음에 미티어급으로 그렇게 개발을 하는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2035년, 그 다음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한 37년 이때 개발이 완료돼서 이제 전력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좀 빠르게 개발이 돼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입니다. 공대함? 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항공기에 이 미사일을 달고 가서 함정을 때릴 수 있는데 그것을 조금 표적을 바꾸면 공대지까지도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하푼이라는 미사일이 이제 공대함 미사일인데 그것을 개량한 미사일을 저희가 F-15K에 장착하고 있는데 그것이 슬램이알이라는 건데 그건 공대지 미사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저희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함대함 해성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해성이라는 미사일을 조금만 변형시키면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지금 현재 탐색 개발 중에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군이 그거는 소요를 제기해서 요거는 좀 장기로 다 되어 있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좀 더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는다면 네. 저희가 대략 3,000파운드 이상까지를 장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현무라는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현무라는 미사일을 그건 장착을 하고 쓸 수 있는 그 엄청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3,000파운드급으로 압축해서? 바꾸면 좀 그 작게. 대신 작게 해서 그 대신 탄두는 무겁게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그럼 발사체는 좀 줄여도 되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공중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죠.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 요. 현무를 발사하게 되면 위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무 같은 것들은 발사하고 대부분 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동형 차량에다가 그쵸, 발사해야 됩니다. 네. 그럼 쓰고 도망쳐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항공기에다가 장착을 하고 뜬다라고 하면 그러한 공격이 쉬워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옵션을 저희가 KF-21이라는 항공기를 플랫폼을 갖게 된다면 다양한 옵션을 저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었던 거. 이 KF-21을 왜 우리 손으로 개발해야 하는가? 여기서도 네. 또 답이 하나 나오는 거네요. 그 그렇습니다. 다양한 옵션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고 추가로 개발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도 현무라는 미사일을 전투기에다 장착한다고 상상을 못 해봤던 건데 근데 그게 또 가능할 수도 있다. 네. 예를 든다면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그 미 공군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네. AIM-120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네. 그것을 나삼이라는 미사일로 개발을 해서 지대공 미사일로 개발을 했습니다. 지대공. 공대진데 그냥 땅에서도 위로 쏠 수 네. 있게끔. 그게 미국이 우크라이나다가 줬습니다. 네, 네. 요번에 사용이 됐죠. 그러니까 그 발상의 전환이 대단히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해성이라는 미사일의 특성을 가지고 공대함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뭐 지상 무기 체계나 함정 무기 체계 이런 데는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늘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개발 기간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전투기가 있기 때문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또 사실 이게 전투기에서 중요한 게 심장 아닙니까? 심장. 엔진. 심장이 이제 두 개의 심장 쿵쾅쿵쾅 막 힘차게 뛰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은 미국 G2사의 F414 엔진을 쓰고 있죠. 네네.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거 국산화 진행한다 하더라고요. 그 국산화하고 이제 저희가 그 국산 엔진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다른가요? 겁니다. 그 지금 현재 이제 그 414 엔진을 국산화한다는 것은 저희가 절충 교육으로 G사하고 이제 계약을 맺을 때 니들이 우리 국내 업체들 좀 잘하는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네. 니들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줘. 거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도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협력 업체가 되는 거죠. 그러한 국산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대략 한 국산화율이 엔진만 따지면은 대략 한 20% 정도 됩니다. 20% 뭐 한간에는 거의 40%다 뭐다 하는데 예. 그 국산화율은 비용으로 산출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투입된 비용 중에서 국내에 얼마가 투입이 됐느냐 이걸 따지는 게 국산화율입니다. 그래서 전체 100억 원어치 부품이 들어간다면 네네. 20억 원 넣지만 한국에서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에 100억 원어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G로부터 엔진 하나를 뭐 100억에 사왔다면 거기에 그 중에서 20억 원은 우리 국내에 떨어지는 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KF-21의 국산화가 65%거든요. 그러면 그 65%라는 얘기는 비행기 한 대를 만들면 그 중에 65%는 우리 국내 업체들이 갖고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과거에는 100% 다 나갔던 것이죠. 네. 저희가 사오게 되면. 그러나 65%는 국내 업체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방위사업청에서는 국산화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어떤 거를 하면은 우리 업체들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중요하네요. 발굴을 해서 상당히 이제 국산화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엔진이 저희가 비싸기도 하지만 두 개의 엔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 제가 옛날에 계산을 해봤을 때 전체 항공기 금액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맥시멈 75% 국산화가 되는 거죠. 25%는 그건 어차피 사올 수밖에 없는 네, 거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100% 국산화를 할 수는 없다. 차라리 하려면 국산 엔진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국산 엔진을 개발을 할 때도 100% 국산화는 없다. 저희가 핸드폰을 국산화를 한다 해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원료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사오지 뭐 않습니까? 퀄컴의 AP라든지 네네,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어떤 것들도 100%는 없지만 아무튼 뭐 80에서 90까지만 올라가도 엄청난 국산화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지사에다가 이제 라이선스 피를 주는 거고 우리는 그 라이선스를 사오는 개념이기도 한데 아예 우리가 독자 엔진을 개발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5,000파운드짜리 엔진은 거의 엔진 개발이 완료돼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5,000파운드급이면 어느 네. 정도? 5,000파운드급이면은 무인기입니다. 아, 네, 무인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건 큰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27년까지인가 40,000파운드짜리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40,000파운드짜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40,000파운드짜리도 무인기에 사용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무인기는 좀 큰 무인기, 예. 중고도 내지는 고고도 무인기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엔진이 될 것이고요. 지금 이제 내년부터인가 15,000파운드짜리 터보 팬 엔진을 개발을 시작을 해서 2037년까지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5,000파운드라고 하면은 414 엔진급입니다. 15,000파운드급. 네. 그 414 엔진급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애프터 버너 기능까지 넣게 하면은 대략 22,000파운드 정도가 되는데 제가 뭐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쪽에 그 뭐 전문가들 유튜브나 뭐 이런 자료들 이런 걸 보면 그 이상 거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할 뿐. 네네. 왜냐하면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제작하는 능력은 상당히 지금 우리가 수준급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을 404 엔진, 414 엔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라이센스 생산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제작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 있고 다만 이제 부족한 것이 소재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설계가 됐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역설계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설계가 됐는지에 대한 어떤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재성능이 안 나와도 그걸 파악을 해서 요거는 여기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들이 빨리 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거의 엔진과 관련된 모든 기술과 소재 이거는 모든 나라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하니까 또. 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국산화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예요? 특히 그동안에 했던 때 어려웠던 품목이요. 그렇죠. 대단히 많죠. 대단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잠깐 하나 요게 이제 A사 레이더입니다. 우측 상단. 왼쪽에 있는 것도. 요게 이제 A사 레이더와 관련된 건데요. 2015년에 저희가 이제 보라매 사업 가겠다라고 했더니 예. 미국이 뭐 A사 레이더 그다음에 준다고. 뭐 4가지 핵심 기술을 안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리 났죠. 저희가 이 A사
A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기술을 달라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예. 이 A사 레이더와 KF-21 전투기와 연동시키는 기술을 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잘못 알려졌었고요. 사실은 그 당시 원래 계획은 A사 레이더도 부분 국산화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왜냐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우리 국산화를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뭐라고 너희 그거 할 수 없는 거 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국회에서 그런 2018년까지 만들 수 있다는 증거를 갖고 와. 2018년까지요? 네, 2018년까지. 당시 2015년도에. 네, 2015년에 이제 예산을 주면서 3년 준 거예요? 3년도 아니죠. 12월 달에 했으니까. 그래서 17년부터 이제 그 국회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요 좀 허접하게 보이는 요 레이더가 2006년서부터 저희가 핵심 기술 개발로 A사 레이더를 개발을 했습니다. 되게 오래됐네요. 네, 그때는 핵심 기술 개발이었기 때문에 이 레이더를 어디다가 장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거죠. 그냥 단지 막연하게. 기술 개발, 예, 막연하게. 기술 개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KF-21을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 부랴부랴 이제 아주 그냥 소형화. 빠른 그런 어떤 그 개발을 박차를 가해서 요런 레이더를 만든 겁니다. 많이 작게 네, 축약을 요거보다 작게 항공기에 들어갈 수 있는 레이더를 만들었는데 이제 요게 레이더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수신기. 예. 그다음에 예. 발전기. 음. 뭐 발전기란다. 전원 공급기. 네네. 뭐 요렇게 저런 됩니다. 음. 요것도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를 해 놓고 보니 네. 저희의 가장 큰 문제는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험할 것인가? 쓸데가 없. 아니요. 쓸데가 없는 게 아니고 시험하는 그러니까 방법을 써먹을 모르는 거죠. 공중에 띄어서 이 녀석에 대한 성능을 어떻게 내가 성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어떻게 시험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 방법에 그렇죠.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가면 이제 이스라엘 엘타사를 불러서 네. 자, 요게 엘타사 항공기입니다. 요 엘타사 항공기 요 앞에다가 요 레이더를 싣고 야, 우리 것 좀 시험하자. 우리 것 좀 시험하자 해가지고 요 엘타사 안으로 들어가서 요게 엘타사에서 우리 거를 이제 점검하는 지상 점검한 그러한 어떤 장면이고요. 요 항공기에 싣고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를 배웠냐면 하늘에서 운행하는 레이더는 이러한 형태로 다 시험을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 눈으로 다 많이 배웠죠. 눈으로 다 많이 배웠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면 요렇게 가벼워진 레이더로 다 저희가 다시 개발합니다. 아까 뒤에 두 개가 붙어 있었던 네. 어떤 수신기와 예. 전원 공급 자치를 두 개를 붙여서 요만한 판때기로 만들었습니다. 이야. 좀 두꺼운 판때기로 예. 만들어서 다시 시험을 합니다. 요 항공기는 남아공의 항공기의 보잉 737 항공기를 개조를 해서 요 앞에가 뾰족하지 않습니까? 요 레이더가 요 앞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엘타사에서 시험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눈대중으로 다 보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습득을 와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해보고 해서 저 항공기를 인천 남아공에서도 해보고 예. 그다음에 인천공항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국내에서도 시험을 해본 상태에서 우리 국내에서도 시험을 이게 우리 인천공항에서 뜨는 장면입니다. 네. 시험을 해보고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KF-21에다가 장착을 시켜서 해보자.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당연히 이제 뭐 탐지하는 기술도 이제 높아졌을 테고 이것도 크기도 훨씬 더 줄인 거고요. 네네. 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어려웠던 거를 한번 또 보여드리면 예. 이제 요것은 아이언버드라는 건데요. 아이언버드는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실제 비행 환경을 지상에서 꾸미는 겁니다. 근데 요 장비 이 시험 시설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저게 지금 비행기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비행기 모양처럼 돼 있는데 여기에 각종 그 비행기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껍데기만 없을 뿐 네. 그렇게 지상에다 해놓은 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마하 일루다 가면 그 날개에 받는 저항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 것들이 똑같이 다 있고. 모사가 될 수 있도록 오. 그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여기 비행 제어 시스템 어떤 그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전 설치 작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장 탐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요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그 업무를 핑계를 대서 외국 네네네. 업체에 견학을 가서 한국항공 엔지니어들이 눈으로 쭉 보고 이거를 만들려면은 이러한 통제실도 있어야 되고 통제실에는 어떤 것도 있어야 되고 해서 여러 명이 가서 그걸 다 보고 와가지고 같이 토의해서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그것들을 한국항공이 직접 제작을 한 겁니다. 예. 한국항공이. 그래서 그래서 다 이제 공개가 된 자료죠. 네. 네, 요건 공개가 다 된 자료고 뭐 그림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자세히 뭐가 들어갔는지가 안 나오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야, 저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무시도 당하고 근데 그 거의- 제한 시간은 이제 촉박하고 거의 뭐 지구 반대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렇게도 해냈던 저희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간에 코로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제가 답답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국내 협력업체들이나 한국항공 그다음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여기는 제 시간에 맞춰서 딱딱 결과물이 오는데 예. 외국에 부탁했던 것들은 아. 그 사람들은 못 쫓아오는 겁니다. 또 뭐 격리가 됐네. 네, 뭐 격리가 방역이 됐네, 어떻대, 회사가 뭐 셧다운 폐쇄됐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그 코로나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도 그러면은 국내에서 개발하던 분들은 그 시간 맞춰서 다 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완전히 직장 폐쇄 이런 것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열심히들 했죠 다. 예. 예. 각자의 위치에서 KF-21이 진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 네. 대단합니다. 그 아까 인도네시아 네네.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좀 지금 좀 여쭤볼게요. 네네. 어찌됐든 간에 처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해보지도 않았던 전투기를 만든다고 했으니 그럼 네. 우리도 그럼 우리가 같이 돈 실어서 같이 투자해볼게라고 하는 나라는 당연히 안 나왔겠죠. 꼭 필요한 나라들이나 가능성을 조금 본 나라들이나 있을 텐데 터키랑 인도네시아밖에 없었던 거고요. 관심을 보이는 나라 자체.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래 부담하기로 한 게 26년까지 1조 7천억 원. 근데 네. 실제로 낸 건 6천억 원 정도. 6천억 원을 낼 것이죠. 이것도 하기로 네. 한 거. 그러면 추가적인 분담금이 예를 들어서 1조 1천억 원은 아예 네. 이제 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뭐 여지가 없어진 거예요. 받을 수 없다라기보다는 그렇게 계약 변경을 하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질 않는 거죠. 받을 계약 수가 변경. 없는 것이 아니고 예. 계약 변경을 해서 6천억만 내는 곳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인도네시아 얘기만 나오면 이제 우리 민감해요, 민감해요. 구독자분들이 많이 민감해 하시는데 예. 뭐 어떤 분은 계약이 잘못됐다라든가 뭐 계약대로 안 하고 있다라든가 네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대로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이 잘못되다고 보면은 계약을 파기하든지 계약을 변경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약을 변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구독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방위사업청이나 정부가 그렇게 마음대로 한다? 그럼 나중에 감사라든가 뭐 법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죠.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도 어떤 법적인 검토 이런 것들을 다 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왜 그놈들 퇴출 안 시키고 네네네네. 6천억 깎아주고 왜 계약 변경을 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네. 하지만 돈을 더 받지 않습니까? 6천억 원이라도. 그러면 지금 아마 한 3천 몇백억 받은 걸로 납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천 몇백억 원이라도 지금 더 받지 받을 수 않습니다.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그 6천억을 받고 1조 7천억만큼의 반대급부를 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6천억 원 어치만 뭔가를 주는 거예요. 뭔가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그 반대급부로 주는 거 그 안에는 지금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와 있거든요. 네네네. 그 와 있는지는 꽤 오래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체재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업단장에 있었을 때는 저희가 그 각종 그 어떤 검토 회의 네. 이런 걸 하면 그 결과를 인도네시아한테 가서 설명해주고 네. 자 너희들이 돈 이렇게 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진행이 되어 오고 있어라는 거를 우리가 가서 해주거든요. 네. 그러한 경비, 자료비 그것도 포함이 자료니까 되는.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고 그래서 그 6천억에서 그런 거 등등등등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그 1조 7천억 원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한 거 안에 시제기 한 대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시제기는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조 7천억 원이었을 때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계약 변경되기 전에 전으로. 1조 7천억을 말씀드리면 선택사항인 거죠. 인도네시아가 우리 시제기 한 대는 반드시 갖고 갈 거야. 예. 그럼 1조 7천억에서 시제기 비용을 까고 나머지 기술 데이터만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6천억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세미나에 관련된 기술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뭐 체제 비용이라든가 등등등등이 까지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그게 시제기 한 대 값이 될는지 안 될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될 것이고 첫 번째 된다라고 하면 시제기 한 대만 갖고 가고 기술 자료는 못 갖고 가는 거죠. 비용이 그것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아니면 우리 시제기 안 갖고 가고 기술 자료만 갖고 갈래. 그거는 협상의 문제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제기 자체가 우리가 지금 양산 비용을 보면은 뭐 대당 뭐 800억 원, 뭐 900억 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당. 시제기는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아, 더 비싸요? 시제기는 몇 천억 원대입니다. 아, 이것도 약간 대량 생산이 될 때 값이 낮아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시제기는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한담. 뭐 여러 가지 그 테스트도 하고 이런 거기에 투자된 사람들 월급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제기와 양산기의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몇 배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인지는 제가 대충은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 들어서 아는데 그거는 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양산기 한 대 가격과는 차원이 틀린 몇 배의 가치가 있는 거다. 이 시제기는 따라서 시제기를 한 대 그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시제기를 갖고 가고 기술 자료는 정말 조금만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시제기 안 갖고 가고 기술 자료를 많이 갖고 갈 것이냐 그거는 선택의 문제고 협상의 문제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지금 이제 이거를 반대했던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 프라보 장관이 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가 10월 20일부로 아마 신정부가 이제 정권이 교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이 6천억 원에 대한 그 협상이 시작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아마도 이번 12월 달서부터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맞추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부도 다 법적인 검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 왜 그렇게 불성실한 애들을 자르지 않고 계약 해지를 않고 계속 가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그쵸.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네시아는 잠재적인 우리의 고객입니다. KF21의 잠재적인 고객이거든요. 그동안에도 FA50을 많이 사갔고 잠수함도 사갔고 많은 그런 방산물자를 저희로부터 사갔는데 KF21도 우리의 고객이 분명히 될 것이다. 나중에 그 나라 사람들이 그 항공기를 구매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KF21은 그 대상 항공기에 속할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저희 KF21을 선택할 확률이 오히려 높다. 왜 그러냐 하면 엔지니어들이
우리 KF-21이 개발되는 과정을 다 보고 갔지 않습니까? 네, 네. 심지어는 지금 KF-21 다시 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여론도 생긴다라고 하던데. 아, 인도네시아에서. 네네. 돈 주고 그거 다시 가야 된다라는 음. 여론도 생기던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비록 헤어질지언정 이게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쁘게 헤어져서는 안 된다. 아,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가 자발적으로 야 우리 간둘래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돈도 6천억 내면 6천억 어치만 갖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굳이 파기하고. 1조 7천 내기로 해놓고 6천억만 내? 간도 그래야만 그러니까 굳이 해야 될 것인가? 굳이 판을 깰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굳이 다 된 밥상을 들어 엎을 필요는 없다. 네네. 이게 나중에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찌 될지 그렇죠, 모르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우리 국민들이 약간 의아해하고 또 이제 분노하는 지점은 이거더라고요. 네네. 인도네시아가 정작 프랑스 라팔 전투기 많이 산다고 42대면 되게 많이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81억 달러 한 11조 원어치로 구매하는 건데 아니 그러면 KF-21에다가 줄 1조 1천억 원은 라팔 살 돈 그 10배 11조 원은 있냐? 뭐 이렇게 이제 되묻는 거죠. 네. 물론 뭐 저희가 인도네시아를 뭐 이렇게 뭐 대변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떤 구조인지를 좀 우리가 네, 알아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저는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현존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네. KF-21 개발 외에도 F-35를 그것도 사야 되죠. 40대를 사오고 예. 또 20대를 사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죠? 그 다음에 F-15K를 몇 조 원을 들여서 성능 개량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KF-21이 들어오는데 그거 왜 성능 개량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지금 F-16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필요한 전력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어떤 무게중심이 좀 더 가지 않았을까. 당장 사서 쓸 수 있는 거. 네, 당장 사서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전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 무게중심이 가지 않았을까를 보는 것이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 생각은 실제로 가봐야 알겠다. 라팔을 뭐 42대를 사는데 라팔 42대가 인도네시아한테 올 때를 한번 봅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인도네시아가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5를 그 당시도 뭐 무슨 40 몇 대인가를 한 3, 4년 전에 사기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것도 깨졌죠. 그것도 깨졌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뭐 돈 문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혹은 미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인도네시아가 지금 돈이 있어서 그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의 그 레버리지 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차관, 심지어는 뭐 바나나를 주기도 하고 오. 과거에는 바나나, 팜유 이런 거를 줘서 하기도 현물로. 했거든요. 현물로 주기도 현물 결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차관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그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현존 전력 강화의 문제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무리하게 뭐 40대 81억 달러를 주고 산다는 것은 두고 봐야 된다.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정말로 그렇게 가능할는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KF-21과 뭐 그 라팔 사는 거는 어차피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게 현존 네, 당장 쓸 수 있는 네, 네. 그 전력과 미래 전력 좀 구분해서 봐야겠네요. 네. 또 근데 최근에는 이제 추가 보도가 없어서 조금 이제 어디까지 네.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이제 기술을 유출하려고 했다. 네, 네. 뭐를 이제 USB에 담아서 갖고 나갔다.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후속 수사 내용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갖고 나가려다가 걸린 거죠. 완전히 나가려다 네, 네. 걸렸다.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것이 이제 뭐 본국 그 인도네시아 본국으로 간 건 아니고 갖고 나가려다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수사는 거의 그 경찰 쪽에서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비공식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들은 얘기로는 뭐 말은 뭐 상당히 많은 자료가 네.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자료는 저희가 주기로 했던 자료. 저희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하고 계약이 딱 되면 2016년도에 뭐 어떤 것을 하냐면 저희가 법에 방위산업법, 네. 그다음에 방산기술보호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해외에 기술을 이전할 때는 네.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것들이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절차 같은 거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2016년에 그 절차에 의거해서 인도네시아한테 줘야 될 기술, 안 줘야 될 기술들을 이미 분류를 다 해놨고요. 그 줘야 될 기술들, 즉 1조 7천억을 받았을 때 이 기술은 줄 수 있어라고 분류했던 기술들 중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안 줘야 될 기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니다. 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간 거는 범죄입니다. 절차를 지켜야 돼요. 절차를 지켜야 되고 예. 끝날 때 주도록 돼 있는데 그걸 미리 빼갔으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인도네시아가. 그거를 제가 지금 뭐 비호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상의 문제는 그렇게 큰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저는 들었고요. 그것은 이제 조만간에 그 경찰청에서 뭐 발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건 무슨 뭐 방위사업청에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 수사기 때문에 뭐 한국항공에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지금 5명이 출국 금지돼 있다는 것처럼 뭐 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사 당국의 공식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걸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그렇습니다. 보이네요. 네. 근데 또 우리 국민이 이제 그거 걱정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8조 원 가까이 들여갖고 이거 개발 거의 다 해내가고 있는데 네네. 인도네시아가 USB로 이거 담아가서 자체 생산하면 어쩌나 그런 네. 걱정들을 실제로들 많이 하십니다. 네, 제가 그 모 유튜브에 나가서 했더니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다시는데요. 제가 단언컨대 그 대표님은 인도네시아의 그 항공 기술이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KF21의 계약 조건에 보면 네. 인도네시아는 뭐 개발비의 20%를 제공한다. 또 두 번째는 양국은 각자 보유한 기술이 KF21에 사용된다면 제공해야 한다.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인도네시아 기술은 하나도 저희가 받아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쓸만한 기술이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나라가 1982년인가요? F5를 노스롭 그루만으로부터 면허 생산을 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96년, 97년 이때 KF16을 락히드 마틴으로부터 면허 생산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또 그 전에는 대한항공이 UH60 그거를 또 면허 생산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면허 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개발을 못해서 TO10을 락히드 마틴과 옆에 앉아서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도면을 있다고 그것을 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면허 생산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쪽에서 도면 같은 걸 다 넘겨준다라는 얘기인데. 도면 같은 걸 다 넘겨주고 그 옆에 앉아서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공정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한바탕 뭐 몇 년을 풀로 가르쳐준 다음에 일부 인원은 빠져나가고 감독관급 같은 사람들이 이제 쭉 나와서 봐주는 거. 예.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장 큰 거 두 번째, 그 안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항공 전자전 장비는 네. 레이더, 그다음에 전자전 장비, 뭐 등등은 우리가 개발한 겁니다. 그거 안 주면 되죠. 그다음에 우리 설계 도면을 지들이 마음대로 갖고 갔는데 미국에서 엔진을 주겠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하고 G사하고 맺어진 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G사의 414 엔진에 대한 수출 승인은 예. 대한민국한테 나 있는 거거든요. 아, 인도네시아한테 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그거를 하려면 인도네시아가 수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한테 수출을 할 때는 네. 항공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할 때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아서 그 엔진을 받아다가 팔 수 있죠.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그런 항공기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외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모든 거를 수출 승인을 해서 오든지 아니면 자기네가 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이 있고
장비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다 갖다 줘도 못 만들고 음. 두 번째는 도면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일일이 자기네들이 다 이 부품은 어느 회사 거, 이 부품은 어느 회사 거 이걸 다 일일이 접촉을 해서 다 사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거 하는 과정에서 또 몇 조가 들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그거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자는 네. 제가 그 댓글을 보니 예. 그 설계도면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으면 어떡하냐. 그것도 걱정되죠.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네. 그 나라라고 뭐 별게 있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인도네시아가 못 만들면 그 나라도 설계도면을 팔아봐야 못 만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 설계도면이 뭐 중국한테 넘어간단 말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중국한테 그 전체 설계 도면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 일부 도면이 넘어가서 중국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분께서는 중국의 그 항공 기술력이 우리나라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를 깔고 계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항공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전투기를 만든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그 나라는 지금 뭐 물론 문제는 있지만 엔진까지 만들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중국한테 갈 수도 없고 정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다 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계약은 모든 도면은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인도네시아만 쓸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계약을 6천억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일부 기술 자료를 주게 되면 그 기술 자료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인도네시아 이익을 위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다 팔게 되면 그거는 법적으로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뭐 수출할 수도 없고 판매할 수도 없는. 네. 그거는 우리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만약에 그런 것까지 다 어겨가면서 한다라고 하면 한두 끝도 없죠. 그거는 뭐 어디까지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일종의 협상의 영역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너네가 갖고 있는 그 6천억 원어치의 기술만큼을 해외에 팔고 싶으면 KF-21 전투기 한 20대는 사가야 돼. 이렇게 또 협상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이거는 또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거니까 네네. 꾸준히 또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뭐 카티아. 네. 네네. 그게 뭐, 카티아라는 게 일종의 네네. 그 설계 도면 같은 거라면서요. 근데 이번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USB 7개 분량 20GB 넘는 자료고 네. 거기 안에 KF-21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카티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네. 그게 어떻게 되게 중요한 겁니까?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카티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네.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오토캐드가 대단히 유행이었죠. 네네네. 저 건축하는 친구들이 오토캐드 가지고 많이 했는데 오토캐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는 2디멘전으로 알고 있고요. 카티아는 오토캐드와 비슷한데 이 카티아의 그 용어가 뭐냐면 컴퓨터 에이디드 3디멘셔널 뭐 인터랙티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으로 다 설계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매우 파워풀한 어플리케이션이죠.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항공기 설계, 배, 자동차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 카티아를 씁니다. 카티아 프로그램을 쓰죠. 예. 이게 이제 프랑스 다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KF-21도 이 카티아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계 도면을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도면은 현재 KF-21의 도면이 아니고 네. 탐색 개발할 때의 도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색 개발을 언제 했냐면 2010년에 이제 그 외국으로부터 투자도 받고 뭐 해가지고 그때 인도네시아를 선정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방위사업청장하고 네. 자카르타에 가서 기본 합의서를 맺습니다. 네네네. 공동 개발하자. 예.
그래가지고 2011년 6월인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네. 탐색 개발이라는 걸 합니다. 탐색 개발의 목적은 자, 어떤 형태의 항공기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런 거와 연구. 그다음에 군이 이런 요구 사항을 냈는데 그 요구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어떤 케이스 스터디, 그다음에 그러한 연구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나중에는 그걸 연구 보고서로 작성을 합니다. 그때도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탐색 개발 비용이 550억이었는데 예. 그때도 인도네시아가 20%를 냈습니다. 110억인가를 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직접 인도네시아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쪽으로 와서 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우리 한국항공, 그다음에 여러 국내 업체들 모여서 그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때 만들었던 자료들은 인도네시아하고 100% 공유를 했습니다. 그때 계약이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계약은 100%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때 자료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랑은 KF-22랑은 써먹을 수가 없는 그런 자료인 것이죠. 이미 100% 공유가 된 탐색 개발 당시의 도면 같은 네. 것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들이 이제 그 과거 자료들 자기네들이 그걸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얘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되게 웃기는 게 우리는 한번 그런 기술을 익히려 파견을 보내면 2년 3년을 거기 넣어가지고 완전히 그거를 습득하고 오게 만드는데 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6개월에서 1년마다 엔지니어들을 바꿉니다. 네? 인사 발령 내고 네, 교체를 바꿉니다. 한다고요? 왜요? 그게 하나의 특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체제비를 저희가 주지 않습니까? 그게 인도네시아 월급보다 상당히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 체제비가. 그걸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네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카티아 자료는 그 당시 그런 자료일 것이다. 라고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한국에 파견 갔다 왔다. 이게 또 엄청난 커리어가 되는 거고 커리어도 있고 돈도 벌어오는 거죠. 인사 발령으로 이제 교체가 되는 것도 네네. 그 사람들은 또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니까 또 원하는 거고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근데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연구 개발이라는 것을 거의 그 국제 공동 개발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연구 개발을 네.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또 그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인도네시아는 또 우리의 잠재 고객이기도 하고 네네. 굳이 다 된 밥상을 엎을 필요도 없고 예. 만약에 그거를 엎었을 때 저희한테 무슨 이익이 있다면 그럼 그건 당연히 예.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희 계약 파기하고 너희 나가버려 라고 했을 때 저희한테 어떤 이익이 있나요? 자존심이 사나요? 실리를 챙겨야 되는데. 실리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는 또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협력하는 게 인도네시아하고 전략적인 포괄 네. 협력 관계거든요. 네. 대단히 높은 관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걸 지금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쪽 그 국방 분야 쪽만이 아니고 기타 여러 분야에서 많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오히려 3천억을 더 받고 더 받는 것은 아니죠. 뭐 계약대로 가는 것이니까 수정 계약을 하면. 그런데 그거를 굳이 나가라고 그랬을 때에 뭐 얻을 수 있는 뭐 더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고민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진짜 고민이 많은 분들은 우리 뭐 국민 여러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있겠습니다만 당장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 이건 100% 감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네. 8조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사업단장 갔을 때 원래 인원의 80%값뿐이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예. 사업단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좀 모집을 해야 되겠다. 네. 했더니 안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015년, 14년 이때 한참 그 뭐 방산비리 예전에 떠들었으니까 많았죠. 예. 완전히 몸들을 사려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직원은 있다가 한 2달 있다가 이거 보니까는 이거 영 내가 있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아는 것도 없는데 뭐 하다가 그러니까 애 낳았다고 그 육아휴직 가버린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육아휴직 6개월 갔다 온 줄 알았는데 예. 2개월 있다가 보니까 출근해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로. 다른 데로. 네, 그러니까 6개월 간다고 그랬다가 음. 한 2개월 쉬고 다른 부서로 간 겁니다. 그것처럼 대단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어려운 사업이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자칫 잘못하면 내 그 공직 생활의 끝장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다가 그다음에 이제 2021년에 이제 우리 항공기가 롤아웃이 딱 되면서 전 국민들이 야, 우리나라가 이런 항공기를 만들었구나 하면서 자부심들이 늘어나니까 지금은 정말 좋은 인력들이 많이 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도전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 그 도전을 계속하고 있고 앞에서도 뭐 국회 이야기 또 그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로키드 마틴에서 니네가 할 수 있겠느냐 막 이런 이야기도 했었던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해내고 있는 거고 실전 네. 배치까지 2년 정도밖에 2년 안 정도 남았다. 남았죠. 네. 근데 벌써 이게 시제품이 나온 게 2년.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대로만 한 2년만 더 가면 실전 배치되는 것도 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와, 앞으로는 좀 더 난이도가 이제 큰 어려운 것들. 것들이 이제 남아 있으니까 음.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항상 이 시험 비행이라는 거는 네. 늘 살얼음판입니다. 늘 시험 비행 조종사도 마찬가지고 지상에서 시험 비행이 하나 뜨게 되면 한 20너댓 명이 예. 우리 그 통제실 같은 데서 예. 딱 모니터 보면서 그 항공기가 3차원적으로 보이거든요. 예. 모니터링 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끝난 건 아니다. 그렇죠. 네. 이제 반 왔습니다. 이제 반. 2,000여 소티 중에서 이제 1,000소티 했으니까 예. 이제 반 왔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1000회 무사고 비행. 네. 많은 국민적인 또 응원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와, 오늘도 긴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질문이 더 많기는 한데 벌써 거의 2시간 가까이 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네.